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제계도 개혁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줄이며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제계도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경제적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 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며 불법 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자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본질이 훼손되고 원청 사용자는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할지 불분명해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이송되면 정부가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오전 6시경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벤츠 EQE 350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103명이 대피하고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화재로 지하주차장의 온도가 1500도까지 치솟아 전기와 물 공급이 닷새째 중단되었습니다. 불길을 잡기까지 약 8시간이 걸렸으며 소방관 177명과 장비 80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59시간째 같은 자리에 주차된 상태였기에 화재 원인을 두고 배터리 제조 결함이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으로 2021년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리콜된 전력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며 국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18년 2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업계는 이번 사태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등은 안전성이 우수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 대가 전소하고 100여 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주, 벤츠,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화재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파라시스의 배상 책임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2021년 있었던 코나 EV 리콜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문제로 현대자동차가 리콜 비용을 분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벤츠와 파라시스가 피해액을 분담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가 전년보다 11.1% 증가한 88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매년 증가해 2021년 66만 1000명, 2022년 79만 5천명, 지난해 88만 3천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자유로운 근무 방식 선호가 원인입니다. 정보기술 IT 서비스 분야가 141.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교육상담 분야는 69.4%,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이 52.6% 증가했습니다. 반면 배달운전 분야와 가사돌봄 분야는 각각 5.5%, 1.9% 감소했습니다. 배달운전 분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 이상인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9.6%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8.7%, 40대가 26.9%, 50대가 20.2%, 20대가 1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담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법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민규 플랫폼 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종사자는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환자의 뇌에 자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4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일 방송된 팟캐스터 렉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에서 이같이 전하며 두 번째 환자도 첫 번째 환자와 비슷하게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두 번째 환자의 뇌에 이식된 임플란트 칩 전극 중 400개가 작동하고 있다며 전극도 많고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총 1024개의 전극을 사용합니다. 다만 머스크는 언제 두 번째 환자에 대한 수술이 이뤄졌는지와 환자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징크스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두 번째 임플란트는 매우 잘 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의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두 번째 신청자 모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첫 대상자였던 아르보는 지난 3월 휠체어에 앉아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 채 눈앞의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됐으나 뉴럴링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아 생각만으로 커서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보는 미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는데 이 칩은 큰 변화를 줬다며 이것은 마비된 환자들을 돕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입체적인 공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이번 공격이 지난 4월보다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은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360여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나 대부분 격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사체 수를 늘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도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단기간 집중 공격 시 성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특히 인접 국가들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사정거리 350km의 파테 110 미사일을 포함해 수천 발의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목표물을 다양화해 이스라엘 방공망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은 군시설뿐 아니라 인프라와 민간시설도 공격할 수 있으며 지중해 가스전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군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며칠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추가 배치했으며 이란의 공격이 이르면 5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기계체조에서 16개의 메달을 딴 미국 체조 대표팀에는 특별한 직원 4살짜리 골든 리트리버 비컨이 있습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의 공식 테라피독인 비컨은 선수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돕습니다. 더 도도에 따르면 비컨은 지난 1년간 선수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비컨은 6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올림픽 체조 대표팀 선발전에 동행했습니다. 선수들은 큰 부담감을 느끼며 비컨은 훈련 중간중간 선수들과 교감하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대표팀의 순이사리는 비컨과 찍은 셀카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컨은 가장 착한 아이라는 직책이 적힌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컨의 반려인은 전직 리듬체조 선수이자 코치인 트레이시 칼라한 몰라르로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 비컨을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정식 직원으로 테라피독을 도입한 것은 미국 체조 대표팀이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7일 수요일인 내일은 절기상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 동부와 경상권 내륙, 그리고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사이로 예보되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